1975년 4월 베트남 전쟁이 끝났습니다. 북베트남을 지원한 나라 가운데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무기와 식량을 보내고 수많은 지원 인력까지 파견했죠. 그런데 불과 4년 뒤 중국군이 베트남 국경을 넘어 쳐들어옵니다. 어제의 동지가 하루아침에 적으로 바뀐 겁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공산당이 통치합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역 상대이고 두 나라 지도자는 만날 때마다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죠. 하지만 동시에 베트남은 바다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중국 해경선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중국과 거래하지 않고는 공장을 돌리기 어렵지만 중국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공산주의보다 훨씬 오래된 기업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베트남 북부는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약 1000년 동안 여러 중국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한자와 유교, 행정제도처럼 중국 문명의 영향도 크게 받았어요. 그만큼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역사도 중요하게 기억합니다. 중국에 맞서 봉기한 찍자매, 바익단강에서 중국 한 배를 물리친 의묵구엔, 명나라 군대를 몰아낸 레러이, 이들은 지금도 베트남의 국가적 영웅입니다. 거리와 학교 이름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죠.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역사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중국에 흡수되지는 않겠다는 의식입니다. 20세기에는 이 오랜 경계심을 잠시 덮을 만큼 강한 공동의 적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프랑스와 싸우던 베트민을 지원했고 베트남 전쟁 때도 북베트남에 무기와 물자를 보냈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철도와 도로를 복구하는 중국 인력도 베트남에 들어왔어요. 이 시기만 보면 두 나라는 같은 이념으로 묶인 끈끈한 동지처럼 보입니다. 균열은 공산진영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중국과 소련은 사회주의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베트남은 두 강대국의 도움을 모두 받았지만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소련과 가까워졌죠. 중국에는 불편한 선택이었습니다. 자국의 남쪽 국경에 소련과 손잡은 강한 베트남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캄보디아 문제가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주가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정권을 지원했어요. 크메르루주는 베트남 국경 마을을 습격하고 주민들을 살해했습니다. 양국의 충돌은 갈수록 커졌죠. 결국 1978년 12월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로 진격합니다. 포놈펜을 정령한 뒤 폴포트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이 후원하던 정권을 베트남이 군사력으로 제거한 겁니다. 같은 해 베트남은 소련과 상호 원조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보기에 베트남은 작은 이웃을 넘어 소련과 손잡고 인도차이나를 장악하려는 경쟁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2월 17일 새벽 중국군이 베트남 북부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은 베트남에 교훈을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공산국가가 다른 공산국가를 응징하겠다며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중국군은 라오까이와 까오방, 랑선 등 국경 도시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의 주력군 상당수는 캄보디아에 있었지만 북경 수비대와 민병대가 거세게 맞섰어요. 전투는 약 한 달 동안 이어졌고 중국군은 국경 지역을 크게 파괴한 뒤 철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중국은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대로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침공을 막아냈다고 주장했죠. 전장을 보면 중국군은 베트남 북부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노렸던 더 큰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트남군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지 않았고 주둔은 1989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양쪽 모두 승리를 선언했지만 막대한 피해를 치르고도 상대의 선택을 바꾸지 못한 전쟁이었습니다. 총성도 곧바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내내 국경 곳곳에서 폭격과 고지전이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한 시점은 1991년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2년이 지난 뒤였죠. 육지 국경의 긴장은 점차 줄었지만 싸움의 무대는 바다로 옮겨갔습니다. 국제적으로 남중국해라 불리는 바다를 베트남에서는 비엔동, 우리말로 동해라고 부릅니다. 바다 이름부터 두 나라의 시선이 다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베트남도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 해역의 영유권과 경제적 권리를 내세웁니다. 이 바다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고 세계적인 무역 항로가 지나갑니다. 어민들의 생계도 걸려있어 쉽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충돌은 이미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1974년 중국은 당시 남베트남군과 싸운 뒤 파라셀 군도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1988년에는 스프레틀리 군도에 암초를 놓고 양국 군대가 충돌했습니다. 베트남 군인 64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은 베트남에서 가끄마 전투라는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2014년에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베트남도 권리를 주장하는 해역에 거대한 석유시 주선을 설치했습니다. 양국 선박은 바다에서 서로 들이받고 물대포까지 쐈습니다. 분노는 베트남 국내로 번졌어요. 반중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계 공장이 공격받았습니다. 심지어 대만과 한국 등 중국과 관계없는 기업까지 중국 공장으로 오인돼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다 위 시추선 한 대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공단의 폭동으로 번진 셈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곤란해졌습니다. 영유권 문제에서는 중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반중 감정이 폭동으로 번지면 경제가 피해를 보고 정부의 외교 대응까지 비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을 비판하는 여론은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거리 시위가 커지면 빠르게 통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모순이 나타납니다. 베트남이 가장 경계하는 중국은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2025년 양국 교역액은 약 2,564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에서 기계와 전자부품, 원단과 화학제품 같은 생산재를 대량으로 들여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의류를 만들어 미국과 한국에 수출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재료는 중국산일 수 있습니다. 중국과 연결된 공급망이 갑자기 끊기면 베트남 공장부터 멈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중국과의 단절보다 의존도를 낮추고 선택지를 늘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미국과는 반도체와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투자와 공장, 기술을 끌어오죠. 인도와는 국방 협력을 넓히고 러시아와의 오래된 관계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공산당 간 교류도 이어갑니다. 한쪽을 선택해 다른 쪽과 맞서는 대신 여러 나라를 동시에 붙잡는 전략입니다. 베트남은 이를 대나무 외교라고 표현합니다. 뿌리는 단단하게 두되 줄기는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국방정책은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한 나라와 손잡아 다른 나라에 맞서지 않으며 외국 공기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2023년에는 과거 전쟁 상대였던 미국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과 가까워져도 한쪽 편에 완전히 서지는 않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외교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관리합니다. 베트남이 원하는 자리는 중국의 적도, 중국의 부하도 아닙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거대한 시장이자 공장을 움직이는 공급처입니다. 동시에 국경을 맞댄 압도적인 강대국이기도 합니다. 멀리할 수 없고 마음 놓고 가까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베트남 외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중국 옆에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로 남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